서울중앙지방법원, 새벽 6시. 겨울 끝자락에 찬 공기가 복도 틈새로 스며들고 형광등 몇 개만 켜진 회색의 긴 복도를 천천히 걷는 노인이 있었다. 그는 굽은 허리와 낡은 모직 모자를 쓴 채 손에는 빗자루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고 있었다. 이름도 모르는 청소부 노인. 사람들은 그를 그렇게 불렀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름은 정윤석. 과거 대법원 부장판사로서 수십 년간 수많은 판결을 이끌었던 원로 법조인이었다. 이제는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둔 노인이었고 누구도 그가 이 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 중 하나에 있었던 인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법복을 입지 않았고 더 이상 주목받는 재판을 주재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일부러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시간에 나와 법정 복도를 닦고 있었다. 이곳은 내 젊음을 바친 곳이었지. 걸레질을 멈추고 복도의 끝벽에 손을 얹은 채 그는 눈을 감았다. 그런데도 내가 이곳을 떠날 때 아무 말 없이 나가는 게 옳은 일인가? 청소복 주머니 안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그 안에는 기록들이 빼곡했다. 이름, 날짜, 사건 번호, 판결 결과, 그리고 미심쩍은 처리 기록. 그 수첩은 정윤석의 마음속 깊은 어딘가를 자극하는 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25년 전, 그는 젊은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담당했다. 공소사실은 부족했지만 담당 검사였던 한영만이 강력히 유죄를 주장했고 정윤석은 그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몇 달 후 A씨는 구치소 안에서 목을 맸다. 그의 아내가 남긴 한마디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당신이 법을 믿는 건 알지만 사람이 먼저 아닐까요? 그의 아내는 3년 전 세상을 떠났다. 이후 그는 법정에서 물러나 조용히 사무처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청해서 청소를 맡겠다고 했다. 이유를 묻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청소 일을 시작한 지 2달쯤 되었을 무렵 복도 끝에서 낯익은 이름을 들었다. 한지훈. 법원에서도 언론에서도 차세대 법조계 스타로 불리는 인물. 그는 빠른 수사, 명확한 논리, 화려한 외모로 많은 관심을 받았고 최근에는 정치계로의 진출설도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때 그 검사, 한영만의 아들이었다. 정윤석은 처음에 믿기 어려웠다. 하지만 언론 보도와 내부 자료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자신도 모르게 수첩을 꺼내 그의 이름을 적었다. 그날 아침 한지훈은 조용한 복도를 지나던 중 바닥을 닦고 있던 정윤석을 발견했다. 그의 눈에는 약간의 놀람과 즉각적인 불쾌감이 스쳐갔다. 그는 일부러 서류철 한 무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어르신, 이거 좀 주워주시겠습니까? 말투는 공손했지만 눈빛은 조롱이었다. 정윤석은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굽혔다. 허리 좀 펴시지요. 이젠 굽은 것도 습관이 되셨나 봅니다. 그는 조용히 종이를 주워 그의 손에 건넸다. 이런 일을 하시려면 옛날에 공부 좀 하셨어야죠. 작은 웃음소리가 복도에 퍼졌다. 직원 몇몇이 힐끗 웃으며 지나갔다. 정윤석은 걸레를 들고 조용히 돌아섰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무언가가 깨어났다. 이 법원 안에서 법을 장난처럼 쓰는 자가 또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바로 자신이 과거에 믿었다가 사람 하나를 죽게 만든 검사, 한영만의 아들이라는 점. 그날 밤 정윤석은 집으로 돌아와 오래된 판결문 더미를 꺼냈다. 한지훈이 관여한 수많은 사건 중 몇몇은 그의 눈에 이상하게 보였다. 너무 빠르게 마무리된 기업 횡령 사건, 불기소 처분된 정치인 관련 자료, 그리고 일관성 없는 증거 처리 방식. 그는 걸레를 던져놓고 수첩에 한 문장을 추가로 적었다. 한지훈, 화일건설, 유동환 의원 관련 사건, 증거 누락 및 처리 조작 정황, 조사 시작 필요. 창밖에는 늦겨울 바람이 불고 있었다. 정윤석은 무릎 담요를 무릎에 얹은 채 책상 앞에 앉았다. 스탠드 불빛 아래 수많은 기록이 그의 눈앞에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는 법복을 벗은 지 오래였지만 그날 밤부터 그의 손은 다시 정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묵 속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이젠 내가 이 법원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을 찾았군. 한지훈은 요즘 물이 올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로서 그는 최근 대기업 화일건설의 횡령 사건을 단 일주일 만에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지었다. 언론은 그의 신속하고 단호한 결정을 칭송했고 일부 언론사는 그를 정의의 화신이라 부르기까지 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결정이 너무 빨랐어. 자료 몇 개는 일부러 누락시킨 거 아냐? 그 정도 사건이면 최소 몇 달은 걸릴 텐데. 심지어 검사들 사이에서도 저 친구 정치하려고 준비하는 거 아냐? 하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한지훈은 이미 여당 소속 유력 정치인 유동환 의원과 자주 만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가 속한 지역구 재개발 사업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강남의 한 고급바에서 유동환 의원과 한지훈은 조용히 술잔을 주고받고 있었다. 지훈아, 이번에 정말 잘 처리했어. 화일건설 건 그냥 묻히는 줄 알았는데 깔끔하게 끝냈더군. 의원님 덕분입니다. 자료 정리도 도와주시고. 유동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곧 총선이지. 내가 공천권 쥐고 있다는 거 알지? 당연히 의원님이 저를 추천하실 거라 믿습니다. 나를 실망시키지만 마라. 국회에 들어오면 일은 더 쉬워질 테니까. 한지훈은 술잔을 높이 들며 웃었다. 법은 원래 이기는 자의 도구죠, 의원님. 그러나 이 대화의 일부는 건너편 테이블에서 조용히 술을 마시던 남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은 누구보다 날카롭던 남자. 바로 정윤석이었다. 그는 일부러 직원 출입문 쪽에 앉아 있었다. 음악 소리에 모든 대화가 묻히는 장소였지만 그는 오래된 수사관 특유의 청음을 가지고 있었다. 공천, 수사, 자료 깔끔하게 끝냈다. 명확하진 않았지만 그에게는 충분한 단서였다. 그날 밤 정윤석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 다시 수첩을 꺼냈다. 화일건설, 한지훈, 유동환 의원 연결, 재개발 관련 수사 무마 정황 존재, 2021년 검찰 내부 고발 문건과 유사 패턴. 그는 방 안 조명을 켜고 오래된 서류 상자를 꺼냈다. 몇 년 전 검사로 근무하던 지인이 몰래 건네준 문건이었다. 당시에도 화일건설은 이미 여러 건의 의혹에 휘말려 있었지만 매번 무혐의로 종결되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담당 검사는 교체되거나 해외 연수를 떠났다. 정윤석은 펜을 들고 메모했다. 법이 제 기능을 못할 때 침묵은 공범이다. 은퇴 전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 다음 날 정윤석은 다시 평소처럼 새벽에 출근해 법원 복도를 청소했다. 하지만 그의 동선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5층 법원 서고에 들러 담당자가 없을 때 옛 사건 기록을 복사했고 3층 법정 대기실 안쓰는 캐비닛 속에서 오래된 파일을 찾아냈다. 파일 속에는 몇 년 전 한지훈이 수사 담당이었던 재개발 부지 관련 문건이 들어있었다. 놀랍게도 이 서류의 편집 양식과 요약 방식은 지금 진행 중인 사건들과 거의 일치했다. 습관은 죄보다 먼저 드러난다. 정윤석은 중얼거리며 문건을 덮었다. 그는 이제 확신했다. 한지훈은 단지 거만한 검사가 아니라 법을 권력화하고 정의를 계산하며 사람의 삶을 도구로 삼는 자였다. 그리고 그 자가 수십 년 전 자신이 유죄를 받아들였던 검사 한영만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너무도 뼈아픈 우연이었다. 며칠 후 정윤석은 자신이 예전에 함께 일했던 검찰 청렴감찰팀의 팀장 이재학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석 선배, 요즘 법원 청소하신다는 얘기 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장난은 아니지. 좀 정리할 게 있어서. 혹시 한지훈 때문입니까? 그래. 그 아이를 보고 있자니 25년 전 내가 믿었던 사람이 떠오르더군. 잠시 침묵이 흐르고 이재학이 조심스레 물었다. 자료가 필요하십니까? 가능하다면. 선배, 저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 친구 너무 쉽게 올라갔습니다. 이틀 후 정윤석의 책상 위에는 몇 장의 프린트가 조용히 놓여 있었다. 비공식 루트로 받은 내부 통신 기록, 계좌 흐름 보고서, 문건 열람 로그. 그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나는 법을 믿었고
법은 나를 속였지. 이번엔 내가 법을 바로잡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서랍 안에서 묵직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잘 깨어진 법복 상위와 판사봉 하나가 들어있었다. 먼지를 조용히 털어낸 후 그는 그 법복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곧 다시 입을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 그는 그 청소복을 벗고 다시 법정의 한복판에 설 것이다. 이번엔 판결을 받는 쪽이 아니라 판결을 내리는 마지막 재판관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복도는 아침 7시가 되면 서서히 살아난다. 청소부들이 바닥을 닦고 서류를 든 직원들이 출근을 서두른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서 여전히 굽은 허리로 걸레질을 하는 노인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다. 정윤석은 마치 그 자리가 자기 평생의 자리였던 것처럼 자연스레 움직였다. 걸레가 바닥을 지나갈 때마다 그의 눈은 주변을 훑었다. 문틈 사이, 대화 내용, 전산실 문 열림 로그, 모든 것이 그의 조사 대상이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의심에서 벗어나 수사에 가까운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검찰과 법원의 경계, 행정과 형사 기록 사이에서 그는 과거의 감각을 되살리기 시작했다. 그날 아침, 그는 4층 전산기록실 앞을 서성였다. 기록실은 아직 직원 출근 전이었고 문은 자동 개폐식이었다. 정윤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직원 카드 하나를 꺼냈다. 법원 퇴직자 명단에서 누락된 과거 사무국장 명의의 임시 접근 카드였다. 한 번뿐이다. 그는 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엔 수년치 전자기록 열람 로그가 보관되어 있었다. 정윤석은 미리 받아둔 문건 번호와 날짜를 입력하고 열람 기록을 추적했다. 놀랍게도 2022년과 2023년 사이 특정 사건에 대해 6회 이상 로그 삭제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사건의 담당자는 모두 한지훈이었다. 그는 즉시 기록을 출력해 서류 봉투에 넣었다. 그리고 복도 끝에서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다시 걸레를 잡았다. 그날 오후 법원 내부에서는 작은 소란이 있었다. 한지훈 검사의 비서가 실수로 잘못된 공문을 재판부에 보낸 것이었다. 공문에는 유동환 의원 관련 사건을 불기소 예정으로 표기해 두었는데 아직 공식 결론이 나기 전이었다. 그 일은 곧 상부의 관심을 끌었고 담당 부장은 한지훈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조심해. 이런 일 한 번만 더 있으면 국회도 못 가고 끝이야. 알고 있습니다. 내부 누군가 흘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지훈은 점점 예민해지고 있었다. 그는 복도에서 지나가는 직원들의 눈빛조차 의심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던 노인을 다시 마주쳤다. 정윤석이었다. 그는 멈춰서서 노인을 한참 바라보았다. 혹시 전에도 어디서 뵌 적 있습니까? 정윤석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말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만 일합니다. 한지훈은 잠시 눈을 좁혔다. 이름이? 최병수입니다. 거짓 이름이었다. 하지만 목소리와 표정은 너무도 자연스러워 한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의심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그는 비서에게 지시했다. 청소 인력 중 최병수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이력을 확인해봐. 다음 날 비서는 보고했다. 그 이름으로 등록된 근로자는 없습니다. 아마 외부 파견 인력이거나 허위 명의일 수 있습니다. 한지훈은 얼굴을 굽혔다. 누군가 날 노리고 있다. 청소부의 탈을 쓴 감시자? 하지만 그는 자신이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심도 여전했다. 그는 평소처럼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고 라디오에 출연해 정의는 신속함 속에서 태어난다는 멘트를 남겼다. 정윤석은 그 방송을 들으며 조용히 웃었다. 정의는 느릴 수 있어도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며칠 뒤 그는 감찰국 내부에서 일하던 옛 동료 전 감찰관 김영훈을 만났다. 비공식 자리에서 그는 조용히 서류를 내밀었다. 이거 당신이 수집한 거요? 응. 이 정도면 공식 징계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이걸 받아줄지. 받지 않으면 내가 직접 연설할 거야. 대국민 고발로 가도 돼. 김영우는 눈을 떴다.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하지만 이 법원은 아직 지킬 가치가 있어. 그날 밤 서울중앙지방법원 징계심사위원회 이메일로 한 통의 서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전 대법원 부장판사 정윤석, 수신인은 서울고등법원 징계심사 담당 부서장. 서류의 제목은 이랬다. 한지훈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직무정지 요청, 증거 삭제, 수사 무마, 권력 유착 정황에 대한 조사 요청. 그리고 그 이메일에는 23건의 증거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이 중 일부는 내부에서도 전혀 몰랐던 고급 정보였다. 법원 내부는 곧 긴장 상태에 돌입했다. 심사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한지훈의 이름이 공식 조사 명단에 올랐다. 한지훈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깟 조사, 정치적 흔들기겠지. 하지만 이틀 뒤 그의 사무실로 전달된 공문을 읽고 그의 손이 멈췄다. 공문 하단에 쓰인 이름. 심사위원장, 전 대법원 부장판사 정윤석. 한지훈은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윤석? 그 이름은 아버지 한영만이 생전에 자주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다. 그 사람만 아니었어도 내 커리어는 달라졌을 거야. 그날 저녁, 한지훈은 술에 취해 중얼거렸다. 왜 하필 그 인간이 아직도 남아있었단 말인가. 그러나 그는 아직 모른다. 이제 그의 오만한 판결이 거꾸로 돌아올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정윤석은 오랜만에 법정 근처가 아닌 서울시 서초구의 작은 주택가로 향했다. 그가 도착한 곳은 한때 검찰 청렴감찰과에 근무했던 전 동료 이재학의 집이었다. 좁은 거실 한켠엔 수십 개의 문서 박스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이게 다 한지훈 관련 자료야. 정윤석의 질문에 이재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공식 경로로는 모으기 어려운 것들이야. 대부분 내부 제보자들이 흘려준 거지.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패턴은 분명해. 그들은 함께 문서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중 하나는 2023년 상반기에 벌어진 대형 병원 납품 비리 사건이었다. 당시 병원 이사장이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담당 검사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담당 검사의 이름은 또다시 한지훈. 정윤석은 두 장의 사건 요약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화일건설 사건과 병원 납품 사건, 두 사건의 문체, 보고 구조, 문단 배치 방식이 너무도 흡사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건 누군가 복사해서 쓰는 수준이군. 그 순간 이재학이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이건 내가 꼭 봐야 할 자료야. 그 종이는 한지훈이 근무 중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거래 내역 중 일부였다. 화일건설 측 자금에서 흘러들어간 흔적이 있었다. 입금 명세에는 자문료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었지만 실질적 활동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다.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파일에 끼워 넣었다. 증거가 완성되어 가고 있군. 하지만 아직 부족해. 직접적인 내부자 증언이 없다면 변호인 측은 다 부정할 거야. 그건 내가 맞지. 이젠 누군가 나서야 할 때니까. 며칠 후 서울중앙지법 5층 판사 대기실 근처. 정윤석은 의도적으로 청소 시간을 늦췄다. 그리고 복도 벽 뒤에 숨겨진 CCTV 각도를 체크하며 기다렸다. 잠시 후 한지훈이 서류 가방을 든 채 복도를 지나갔다. 그의 뒤를 따른 남자 한 명이 조심스레 노란 봉투 하나를 그의 가방에 넣었다. 단 2초.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정윤석은 봤다. 그는 조용히 벽 뒤에서 카메라를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남겼다. 그 봉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뇌물, 비공식 문건, 회유의 흔적. 무엇이든 그것은 정황을 입증하는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그날 밤 정윤석은 사진을 확대하며 분석했다. 봉투 겉면엔 문건 2024 상반기 전략협의서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전략협의서라는 이름으로 이장한 문서들 속에 기업과 정치권, 검찰 사이의 거래 기록이 암암리에 오갔다는 사실을. 그는 즉시 문서 추적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과거 검찰 디지털 수사팀에서 근무했던 전문가 박도진은 정윤석의 요청에 따라 한지훈의 공식 이메일과 내부 시스템 접근 로그를 복원하기 시작했다. 어르신, 이거 진짜 오래된 방식이네요. 로그 삭제 흔적까지 포함해서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그럼 복구 가능한가? 물론이죠. 다만 이 자료 위험합니다. 이걸로 진짜 목이 날아갈 사람도 있어요. 며칠 후 복원된 로그 중 일부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한지훈이 주고받은 메일 중엔 유 의원 측 요청사항 반영이라는 제목이 있었고 첨부 파일에는 특정 재개발 지역의 조정 일정과 언론, 대응 전략이 포함되어 있었다. 정윤석은 이 문건을 복사해 봉투에 넣고 서초동 검찰청 청렴감찰실에 직접 전달했다. 담당 감찰관은 서류를 넘겨받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정도면 내부 기동 수사 요청이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복수도 명예도 아니야. 단지 다시는 이런 식으로 법이 쓰이지 않도록 하는 거지. 그는 돌아서는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말했다. 하지만 수사가 시작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야. 필요하다면 공개신문도 받아들이겠어. 법복을 다시 입어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지. 그날 저녁 서울법원 내부망에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2024년도 상반기 특별감찰 대상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한지훈 관련 사건 화일건설 로비 의혹 유동환 의원 관련 청탁건. 비공식 문건이었지만 빠르게 내부에 퍼졌다. 법원 직원들 사이에선 속삭임이 돌았다. 드디어 무너지는 건가? 저렇게 올라간 사람은 한 번쯤 내려올 때도 되지. 그러나 가장 조용한 자는 여전히 정윤석이었다. 그는 다음 날도 변함없이 청소 도구를 챙겨 복도를 걸었다. 하지만 그날 그의 눈빛엔 미세한 떨림이 없었다. 법정은 곧 다시 문을 열 것이다. 이번엔 그가 청소부로서가 아닌 마지막 판사로서 등장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망에 올라온 감찰 대상자 명단은 순식간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로 번졌다. 한지훈 검사가 조사받는다네. 화일건설이랑 유동환 의원. 대체 무슨 일이야? 정의의 얼굴을 한 놈들이 제일 위험하지. 그간 언론에서 엘리트 법조인 차세대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받들어졌던 한지훈의 이미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그가 담당한 사건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고 유독 많은 기업이 그 손을 거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에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곧 반대 방향의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퇴직한 전직 판사, 개인적 원한으로 후배 검사 공격. 전 대법원 부장판사, 사적 감정으로 조사 촉발. 정당성 논란. 정윤석, 25년 전 한영만 검사와의 불화 배경 드러나. 몇몇 매체는 노골적으로 정윤석의 퇴임 전 마지막 행동을 감정적 복수극으로 포장했다. 한지훈 측은 빠르게 대응팀을 꾸렸고 홍보 전문가들과 언론사를 상대로 여론 반전을 시도했다. 한지훈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저는 법 앞에 항상 떳떳하게 서왔고 그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조사 역시 절차에 따라 협조할 것이며 불필요한 억측엔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일부 대중은 그의 침착한 태도에 신뢰를 보내기도 했다. 댓글창에는 이런 반응도 있었다. 정윤석이 너무 고집센 거 아냐? 은퇴 앞두고 왜 굳이 저러는 거지? 어른들이 애를 잡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거셌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건이 묻혔는지 생각해봐라. 어떤 검사가 그렇게 많은 무혐의만 내릴 수 있지? 정윤석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손대지 못했을 거다. 논쟁은 사회 전반으로 퍼졌다. 대학 법학과 강의실, 법조 관련 유튜브 채널, 심지어 퇴직 판사들 사이에서도 토론이 벌어졌다. 이건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방송 토론에서 전직 서울고법 판사는 단언했다. 법이 권력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내부의 양심입니다. 정윤석 부장판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그 양심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정윤석은 이 모든 흐름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는 TV도 켜지 않았고 인터넷 뉴스도 보지 않았다. 대신 오래된 공책에 오늘도 몇 줄을 적었다. 여론은 바람 같다. 방향은 바뀔 수 있으나 중심은 뿌리에서 생긴다. 나는 지금 흔들리지 않기 위해 뿌리를 다시 세우는 중이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장 비서실로 한 통의 특별서신이 도착했다. 보낸 이는 대법원 윤리감찰국. 내용은 간단했다. 정윤석 전 부장판사의 심사위원 위촉 요청, 특별조사 심사위원장으로 정식 임명 검토 중. 법원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서류를 내려놓았다. 정윤석 선배는 진짜 마지막까지 흔들림이 없군. 며칠 후 정윤석은 정식 통보를 받았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특별감찰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수락하지. 마지막 한 번 법복을 입겠네. 그날 밤 그는 집안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법복을 꺼냈다. 조심스럽게 먼지를 털고 거울 앞에 섰다. 수십 년 전 처음 입었던 날보다 어깨가 굽었고 얼굴엔 주름이 깊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그는 중얼거렸다. 이번엔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서울법원 청사 정문 앞에 한 무리의 시위대가 모였다. 그들은 팻말을 들고 있었다. 정윤석, 개인 감정으로 조사 지시. 법은 사적 감정을 심판하는 곳이 아니다. 그중 몇 명은 보수 성향 단체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한지훈 측 PR팀이 조직한 이들이었다. 그러나 바로 옆에는 다른 무리가 있었다. 검찰개혁은 내부에서 시작돼야 한다. 정의는 법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양심에서 나온다. 두 개의 진영이 법원 앞에서 맞서 있었다. 언론은 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고 법조계 최대의 내분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다. 하지만 그날 오후 법원 내부에서는 그 어떤 외부의 소리보다도 더 큰 침묵이 흘렀다. 왜냐하면 정윤석이 드디어 특별심사위원으로서 첫 공식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이다. 심사실 문이 열리고 모두가 조용히 앉자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늘 이 자리는 감정이 아닌 기록이 말하는 자리입니다. 누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가 누구를 좋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법이 사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쓰였는가, 아니면 사람을 누르기 위한 칼이었는가. 그날 회의록 마지막 줄엔 이렇게 적혔다. 조사는 시작되었고 이제는 멈출 수 없다. 정윤석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여론은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법정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와 한지훈을 향해 있었다. 그리고 다음은 그들이 직접 마주하게 될 시간이었다. 심사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지 3일째 되던 밤, 서울중앙지법의 구청사 7층 한쪽, 더는 쓰이지 않는 회의실 불이 은은히 켜져 있었다. 그곳엔 정윤석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 손에는 오래된 수첩이 있었고 다른 손에는 작동 중인 녹음기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밤 9시 15분. 약속 시간보다 5분이 지났다. 곧복도 쪽 발소리가 들렸고 낯익은 실루엣이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지훈이었다. 정장 자켓을 벗은 채 셔츠만 입고 있었고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이런 자리가 과연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한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공식 조사 절차가 진행 중인데 굳이 이렇게 비공식적으로 만나는 이유가 뭡니까? 정윤석은 녹음기를 껐다. 이건 회의가 아니야. 단지 마지막 기회야. 기회라니요? 너 자신을 돌아볼 마지막 기회.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한지훈은 눈을 좁히고 정윤석을 바라보았다. 혹시 제 아버지 때문입니까? 정윤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이 그랬죠. 법은 이기는 자의 도구라고. 그 말 어디서 들었는지 아십니까? 한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정윤석이 이어 말했다. 당신 아버지도 똑같은 말을 했어. 그날 내 앞에서. 회의실 안 공기는 차가웠다. 형광등 불빛 아래 두 남자의 얼굴이 서로를 비추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믿었고 그 결과는 한 남자의 죽음이었다. 그 사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죄책감은 끝나지 않았어. 나는 그날 이후 수많은 판결을 내렸지만 단 한 번도 편안히 잠든 적이 없다. 한지우는 의자를 뒤로 기대며 말했다. 그래서 이번엔 저를 대신 벌하겠다고요? 정의의 이름으로? 그는 비웃듯 덧붙였다.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법을 쓴 자들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지는 잘 아시겠죠. 정윤석은 조용히 수첩을 펴고 그 안에 한 페이지를 꺼냈다. 거기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다시 속지 않겠다. 나는 너에게 벌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너 스스로 진실을 마주하도록 도와주려는 거다. 진실. 한지우는 입꼬리를 올렸다. 지금의 진실은 당신이 만든 퍼즐 아닙니까? 무수한 편견과 해석, 그리고 과거의 감정이 만든 조작극. 그 순간 정윤석은 한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넌 지금도 두려워하고 있어. 무엇을요? 내가 처음 법을 공부할 때 가졌던 마음. 그때는 적어도 법이 옳은 걸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을 거다. 한지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 그 말은 의외였던지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 믿음이 언제 깨졌는지 모르지만 지금 넌 내 커리어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법을 뒤집고 있어. 그리고 그건 언젠가 너 자신을 파괴하게 될 거야. 한지우는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경고입니까? 아니, 유언이지. 정윤석은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내가 이 재판의 마지막 주관자가 된다는 건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나는 이 자리를 명예로 보지 않는다. 그저 한 번이라도 제대로 법을 쓰고 떠나고 싶은 거야. 회의실 안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한지우는 가방을 들어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그는 잠시 멈췄다. 제가 여기 온 이유 아십니까? 정윤석이 고개를 들었다. 제겐 아직 한 가지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를 끝까지 미워하진 않을 거라는 것. 그 말은 아이러니했지만 동시에 애처로웠다. 정윤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문이 닫히고 정윤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곧 다시 수첩을 열고 적기 시작했다. 한지훈, 진실을 피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직 직면하지도 않았다. 그가 법 앞에 서기 전에 자신과 마주해야 한다. 그는 책상 위에 녹음기를 다시 올려놓고 스위치를 켰다. 앞으로 벌어질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야 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바람은 차가웠지만 그의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지막 재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판결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서 내려지고 있었다. 2024년 5월 10일 오전 9시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정식으로 심사 개시를 선언했다. 청사 1층 대심판정 앞엔 이미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이 몰려 있었고 공정한 재판을 요구하는 시민들과 한지훈을 옹호하는 이들이 나뉘어 줄지어 서 있었다. 복도에는 촬영을 위한 카메라가 335 설치되었고 실시간 중계를 위해 방송 장비가 급히 옮겨졌다. 그날의 신문은 비공개가 아닌 제한적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로 결정되었기에 언론의 제한적 출입이 허용되었다. 심판정안. 판사석 중앙에 앉은 이는 바로 정윤석이었다. 오랜만에 입은 법복, 어깨 위로 자연스럽게 흘러내린 검정천 위에 금빛 심사위원장의 배지가 반짝였다. 정윤석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중을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정중앙을 향하고 있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피심자 한지훈이 심판정 안으로 들어섰다. 단정한 정장 차림,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그러나 그의 표정은 예전처럼 여유롭지 않았다. 그의 발걸음은 잠시 멈칫했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정윤석의 얼굴을 본 순간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가 앉았다. 정윤석은 마이크를 조정하며 천천히 말했다. 2024년도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피심자 한지훈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증거은폐, 금품수수 등 의혹에 관하여 심사를 시작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번 심사는 특정 개인의 명예를 흠집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을 다루는 자가 법을 어겼을 경우 사회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자리입니다. 그는 다시 앉으며 손에 든 서류철을 열었다. 먼저 읽힌 것은 감찰국이 수집한 공식 자료. 그리고 이어진 것은 정윤석 개인이 제출한 미공개 추가 증거였다. 스크린에 띄워진 첫 번째 자료는 한지훈의 이메일 기록. 그중 일부는 화일건설 내부 임원과의 비공식 회의 일정 조율, 검찰 대응 방향합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메일이었다. 한지훈의 변호인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 능력 자체에 의문이 있습니다.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법원이 허가한 포렌식 절차를 거쳤으며 원본 확인 절차 또한 검찰 내부 감찰부에서 진행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정식으로 다투시기 바랍니다. 다음 증거는 계좌 흐름 자료였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특정 로펌을 거쳐 한지훈의 개인 계좌로 이체된 자금 흐름. 이체 명목은 법률 자문료였으나 자문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이 절반 이상이었다. 정윤석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자문료를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문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한지훈은 정면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해당 로펌의 요청으로 간헐적으로 사건 방향에 대한 조언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사적인 관계에서 주고받은 의견일 뿐이며 공식 업무와는 무관합니다. 해당 로펌은 이후 기아가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를 대리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한지훈은 일순 머뭇거렸다. 모든 변호인이 어떤 사건을 맡고 있는지는 저도 전부 알 수 없습니다. 정윤석은 그의 대답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대신 또 다른 자료를 꺼냈다. 이번엔 음성 녹음 파일이었다. 이 파일은 2023년 11월 비공식 회식 자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제공자는 당시 회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입니다. 파일이 재생되었다. 스피커에서는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걱정 마, 자료 다 없앴어. 증거고 뭐고, 통으로 싹 정리했지. 그쪽에서는 나한테 공천만 주면 끝나. 이건 정치야, 정치. 심판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고 그의 변호인은 녹취의 맥락을 따지려 했지만 정윤석은 단호하게 끊었다. 맥락이란 정직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정윤석은 자리에 앉으며 마지막 서류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한지훈이 자필로 작성한 내부 회의록 초안, 그가 직접 남긴 날짜와 메모가 담긴 문서였다. 검사는 권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해져야 할 자입니다. 그래야만 법이 권력이 아니라 정의가 됩니다. 그는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그 문장은 3년 전 기아가 법조인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직접 하신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까? 한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손을 모은 채 입술을 깨물었고 이내 시선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정윤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심사는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단순한 사실을 넘어 이 사건이 우리 법조계에 남긴 의미를 함께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방청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판결은 법관이 내리지만 정의는 공동체 전체가 지켜야 할 책무입니다. 그날 심판정은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날을 쉽게 잊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날은 법이 다시 법답게 숨쉬기 시작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징계심사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단연 한지훈 검사였다. 뉴스 헤드라인은 그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한지훈 검사, 내부 회식 녹취 공개, 정치 개입 정황 뚜렷, 전국 법조계 충격, 정의의 얼굴 뒤에 감춰진 권력 중독, 정윤석 전 판사, 심사위원장으로 복귀, 법조계 마지막 양심. 화면 속 한지훈의 얼굴은 멍하니 법정에 앉아있는 장면으로 대체되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끝은 연신 떨리고 있었다. 그의 사무실로 복귀한 기자들은 건물 밖까지 진을 쳤고 퇴근길 차량 안에서도 플래시가 터졌다. 그가 차 문을 닫기 전 기자 한 명이 물었다. 한 검사님, 회식 자리 발언은 농담이었습니까? 아니면 실제 의도를 반영한 겁니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차 문을 닫았다. 검찰 내부에서도 분위기는 싸늘하게 바뀌고 있었다. 기존에 그를 따르던 후배들은 연락을 끊었고 상급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출입증이 갑자기 제한되었고 사무실 컴퓨터 로그인 권한까지 일시 정지되었다. 그날 밤 그는 집에 혼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거실 조명은 꺼진 채 TV 속 보도만이 방안을 비추고 있었다. 한지훈 검사는 과거 다수 사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며 기업들과 정치권 사이의 유착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화면이 바뀌었다. 다음은 정윤석이 법복을 입고 심사위원석에 앉은 모습이었다. 정윤석 위원장은 법이 법답게 작동하는 사회를 위한 마지막 의무라며 이번 심사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지훈은 빈잔에 술을 따르며 중얼거렸다. 결국 당신이 이겼군요. 갑자기 스마트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유동환 의원이라는 이름이 떴다. 지훈아, 어떻게 된 거야? 뉴스가 이게 뭐냐? 죄송합니다. 위원님.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수습을 해 로비 문건이라도 조작된 거라든가 그거 어디서 샌 거야?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유동환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너까지 무너지면 나도 위험해진다. 알아서 해라. 이번엔 내가 너 못 지켜줘. 통화가 끊기고 핸드폰은 조용해졌다. 한지훈은 더는 손을 떨지 않았다. 그 대신 이마에 흐르는 땀을 손으로 훔치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끝날 수 없어. 아직 아니야. 다음 날 그는 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회식 자리에서의 발언은 음주 중 나온 과장된 표현일 뿐이며 실제 법적 행위와는 무관합니다. 또한 제 계좌로의 자금 흐름은 모두 합법적 자물쇠였으며 사전 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이미 그를 신뢰하지 않았다. 인터넷 댓글창엔 조롱과 분노가 넘쳐났고 법조계 커뮤니티에는 한지훈 사태에 대한 내부 고발자들의 추가 제보가 연달아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 전직 수사관은 익명으로 말했다. 그는 늘 말이 달콤했지. 정의, 원칙, 공정.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단어들을 권력의 도구로 썼어. 나는 그가 후배들에게 했던 강연을 잊지 못한다. 스스로 정직해야 한다고 늘 말하던 그 사람이. 동료들의 실망은 점차 확신으로 바뀌었다. 누군가는 감찰국에 직접 진술서를 냈고 누군가는 그동안 묻혀있던 메일과 통화 기록을 다시 들춰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윤석은 그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법원 구석의 임시 사무실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고 창문엔 아직도 작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날 오후 후배 판사 하나가 문을 두드렸다. 선배님, 이건 오늘 새로 도착한 자료입니다. 한지훈 검사가 유동환 의원과 통화한 내역, 그리고 내부회의 음성 파일입니다. 정윤석은 자료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네. 끝이 보이기 시작하군. 그는 문서를 펼치고 작은 녹음기를 꺼내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이제는 내가 막아야 한다. 정윤석, 그 사람. 은퇴한다고 봐주면 안 돼. 우리가 밀어야 할 사람 따로 있다니까. 목소리는 명확했고 그 음성은 심사의 결정적 변수가 될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정윤석은 처음으로 아주 짧은 미소를 지었다. 아주 오래전 법을 믿고
법으로 사람을 지키고 싶었던 그 소년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는 듯했다. 그리고 그는 수첩에 조용히 한 줄을 적었다. 법은 칼이 될 수도 있고 방패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그 칼날 위에 먼저 놓인다. 2024년 5월 18일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마지막 신문일을 맞이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했고 방청석은 숨죽인 채 그날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윤석은 그 어느 때보다 침착한 얼굴로 판사석에 앉아 있었다. 그 앞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모인 방대한 자료들과 녹취록, 진술서, 재무기록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다. 그의 손은 한 장 한 장 서류를 넘기며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9시 정각, 문이 열리자 한지훈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정장에 굳은 표정으로 천천히 입장했다. 카메라 셔터 소리는 예의 그 침묵을 깨뜨렸고 순간 그는 고개를 잠시 떨구었다. 하지만 이내 얼굴을 들고 앞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오만함을 숨기려는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그 안엔 여유가 없었다. 정윤석은 마이크를 조정하며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피심자 한지훈 검사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기 전 최종 진술을 듣는 절차를 갖겠습니다. 정적 속에 한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는 준비한 메모를 꺼내지 않고 그대로 말을 시작했다. 저는 오늘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저는 법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선택들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었고 누구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그는 방청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러나 만약 저의 행동이 누군가에겐 부정의로 보였다면 그건 제 부족함입니다. 그 책임을 피하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전부를 오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그의 진술은 겸손하게 들릴 수도 있었지만 회피와 방어의 의도가 섞인 말이었다. 정윤석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한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심사위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마지막 보고를 시작했다. 이번 심사의 핵심은 단순한 금품 수수나 유착 의혹이 아닙니다. 우리 법조계가 얼마나 쉽게 권력에 타협했는가, 그리고 그 결과로 정의는 어디까지 밀려났는가를 점검하는 일이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마지막 증거자료가 띄워졌다. 바로 유동환 의원과 한지훈 검사 간의 직접 통화 녹취 파일. 녹음기에서 선명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윤석 그 양반, 내가 봤을 땐 조용히 은퇴할 줄 알았어. 그런데 아직도 움직이네. 지훈아, 확실히 정리해야 돼, 이 문건. 더 퍼지기 전에. 순간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고 한지훈은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다. 정윤석은 말했다. 당신은 선택했습니다. 법을 방패가 아닌 칼로 사용하겠다고. 그리고 그 칼날은 이제 당신 자신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심사위원장 책상 위에 손을 얹으며 마지막 문장을 발표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피심자 한지훈 검사는 직권남용, 증거은폐, 부당한 로비 수수 및 위증 시도 혐의로 인해 즉각면직 조치를 권고하며 검찰에 정식 형사고발을 요청합니다. 그 순간 심판정 안은 침묵으로 얼어붙었다. 몇몇 방청객들은 조용히 숨을 삼켰고 언론 기자들은 손에 든 펜을 멈춘 채 정윤석의 얼굴을 응시했다. 한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손가락은 허공을 준 채 허탈하게 움직였다. 정윤석은 조용히 법봉을 들어 책상 위에 툭 하고 내리쳤다. 그 소리는 법정 안에 작게 울려 퍼졌지만 그 의미는 컸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또 다른 시작이었다. 기자들은 심판정 밖으로 뛰쳐나가 기사를 송고했고 속보는 순식간에 전국을 덮었다. 단독 한지훈 검사 면직 확정, 형사고발로 이어질 듯. 법은 권력이 아닌 정의의 도구다. 정윤석 전 판사, 마지막 판결로 유종의 미. 그날 저녁, 서울 시내 법률계열 대학들에는 특강 요청이 쇄도했다. 학생들은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법의 존재 이유를 고민하고 있었고,
교수들은 새로운 교육 자료를 손에 들고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어떤 학생은 SNS에 이렇게 썼다. 법을 정의로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 칼로 되돌아온다. 오늘 그것을 눈으로 봤다. 그 글은 수십만 건이 공유를 낳았고 사회는 다시 한번 법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한편 정윤석은 조용히 법복을 벗고 자신의 작은 가방에 접어넣었다. 그는 심사실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무겁고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진짜 판결을 내렸군. 서울 외곽의 조용한 마을. 벚꽃이 진 자리에 연초록 잎이 자라나고 바람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정윤석은 작은 시골집 마당에 서 있었다. 그는 낡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의 먼지를 쓸어내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천천히 그러나 익숙하게 움직였고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가 마지막 징계심사를 마친 후 서울을 떠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었다. 어떤 언론 인터뷰도 회고록 제안도 거절한 그는 단지 조용히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다. 마당 한켠 작은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꽂혀 있었다. 그는 그것을 꺼내 조심히 펼쳤다. 보낸 이는 서울고등법원 신임 판사 김세윤. 정윤석 선배님, 마지막 심사에서 배운 것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법원에는 당신처럼 되고 싶다고 말하는 후배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행동이 곧 우리가 지켜야 할 기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편지를 접어 가슴에 넣으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더 감사하지. 그는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다. 더 이상 법봉도 없고 법복도 없지만 그는 여전히 정의를 쓸고 다듬고 있었다. 한편 서울에서는 아직도 한지훈 사건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는 정식으로 검찰에 기소되었고 첫 재판은 8월 초로 예정되어 있었다. 한때 법과 정의를 입에 담던 그의 이름은 이제 뉴스에서 전 검사, 비리 핵심으로 호명되었고 언론은 그의 과거를 하나하나 되짚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한 사람의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 그가 소속되었던 조직, 그와 연루된 기업, 정치인들까지 연달아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른바 한지훈 게이트는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닌 구조적 비리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었다. 사회는 이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어떻게 우리는 그를 방치했는가? 왜 정의는 늘 늦게 오는가? 그리고 법은 누구의 것인가? 이 질문에 가장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심사를 마친 후 모든 걸 내려놓은 전 판사 정윤석이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공식 발언은 간결했다. 법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서울고등법원 1층 로비 벽에 새겨졌고 이제는 젊은 법조인들의 좌우명이 되었다. 또한 법원 청사복도 곳곳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겨났다. 청소직원에게 인사를 건네는 판사들이 생기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면 누군가 함께 식사를 청하곤 했다. 존중은 작고 조용한 실천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중 한 청소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예전엔 그냥 우리를 못 본 척했는데 요즘엔 이름도 물어보고 인사도 해요. 한 번은 판사님이 커피도 사주셨어요. 뭐 이제야 진짜 사람 사는 데 같네요. 법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지금에야 비로소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정윤석은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었다. 해가 기울 무렵 마을 초등학교 운동장에선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는 담 너머로 아이들을 바라보다가 옆집 노인이 다가와 물었다. 서울 법원에서는 이제 일 안 하시나 봐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이제 제 일은 끝났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끝났다는 건 다음 사람이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정윤석도 함께 웃었다. 그 말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이라는 듯이. 밤이 깊어지고 그는 방 안에 앉아 책 한 권을 펼쳤다. 그 책은 그가 재직 시절마다 되풀이해 읽던 법철학 서적이었다. 책갈피엔 작은 메모지가 끼워져 있었다. 거기엔 그가 손글씨로 적은 문장이 있었다. 법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 문장을 읽은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는 불을 끄고 오랜만에 아주 깊은 잠에 들었다.